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 얘기를 하면서 루터에 대한 그림들, 루터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왔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마쳐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고 오늘 또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루터의 생애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들, 루터 생애를 전기를 쭉 읽어가면서 기본적인 짧은 전기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삶을 재구성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전설처럼 떠돌아오는 이야기들, 실제는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상상 속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교정하는 시간을 좀 갖고 아마 오늘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전반부에는 루터 생애 후반부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4주차에는 루터가 서양 사회에 끼친 영향과 근대와의 관계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루터의 원전을 가능하면 조금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시간 갖겠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그 강의안 받으셨죠? 강의안 일단 가지고요. 일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이제 역사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왔는가, 그리고 루터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사회와 또 그 시대를 이용해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활용해서 자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20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악명을 떨치게 된 그런 배경들도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나치와 관련해가지고 생기게 된 오명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소됐는가 이런 얘기를 쭉쭉 하다가 일단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루터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는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루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학계에서 이제 루터가 어떤 식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루터의 생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맨 마지막 단락이 뭐였냐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한국어 루터 문헌 개관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페이지에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에 한국에 나온 이제 루터 문헌들 가운데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이제 한국에서 루터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이제 왔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도 워낙에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2, 3주 전에 칼뱅과 세계기독교, 칼뱅과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칼뱅이 연구된 맥락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했다 이걸 2시간 걸쳐가지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문헌이 막 수백 개 이제 달한 거죠. 루터도 이제 그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지난주에는 이제 뭘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제 루터에 대한 관련된 문헌들, 루터에 대한 전기, 루터에 대한 연구서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작년 2017년 마지막 11월 달에 나온 그 IBP에서 스콧 핸드릭스가 쓴 마틴 루터에 대한 전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고 새 시대를 펼친 비전의 개혁자라고 한 제목으로 마틴 루터에 대한 전기가 700페이지 정도의 두께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상 서양권에서도 영어권에서 나온 그 루터의 거의 마지막 전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최신판을 이제 IBM에서 번역을 해낸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랜달 러퍼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가 또 하나를 써내면서 지금 현재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박규태 목사님이 지금 번역 중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영어권에서 가장 최신 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래서 중심은요. 스콧 핸드릭스의 마틴 루터 이거는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번역된 마지막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과 관련해가지고 이 책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루터에 대한 전기의 최종판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 배후에 또 참고할 만한 다른 문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 좀 진행 먼저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도는 지난주에 다 본 얘기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스콧 핸드릭스의 이제 마틴 루터, 세계의 새 시대를 펼친 비전의 개혁자라고 손성혜 목사님이 감신에서 이제 공부하셨고, 이제 티빙인에서 공부하셨던 손성혜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해내셨는데 2018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월에 이제 나온 거예요. 번역은 그 전에 좀 했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이 스크린은 그 IBP에서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올해 초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전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배용 교수님이 자기 책 가지고, 빨간 책 자기 책 가지고 먼저 세미나를 했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거를 특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파일들 일부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얘기에 서론이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콧 핸드릭스의 마틴 루터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거대한 비전을 품었으나 수많은 한계 속에서 상처투성이 성취를 거두었던 인간 루터의 모험과 도전, 반성과 고백을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은 루터의 생애 전체에 대한 빈틈없는 통찰, 세밀한 역사적 재구성과 현장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서 비전의 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의 시대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는 영웅 루터가 아니라 16세기 인물 루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종교에게 태동하고 자리를 잡기까지의 영향을 미친 사회, 역사, 종교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많은 루터 연구서들 가운데서 이 책이 단연 진짜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런 이제 일종의 소개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뭐 제가 이 책을 생물교 플러스 와가지고 IBF 책을 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면 좋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위 뭐 칼뱅도 마찬가지고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인물들이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어떻게 학문적인 그 이야기들 또는 학문 바깥에서 이미지들이 변천해 왔는가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보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지식이 많고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소위 이제 대몽주의가 탄생하고 나서 3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편견과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당연히 이제 이곳저곳에 이제 편재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어떤 편견, 특정한 어떤 당파, 특정한 진영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전기, 아주 훌륭한 학자, 그리고 훌륭한 책, 훌륭한 모든 이제 연구는 항상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죠. 근데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여러 면을 한꺼번에 보는 거란 말이죠. 특정 신학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신학이 나온 그 신학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신학에 나오는 배경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학을 해석을 할 때도 그 신학이 속해 있는, 그 신학이 나와 있는 당파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를 보는 거니까 그 이외에 소위 이제 반대파 또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에서 평가하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어떤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고 사상과 틀을 만들어내고 종교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성에 집중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수님은 우리가 신적 존재니까 이제 치더라도 바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칼뱅 얘기를 한다거나 루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최근에 한국에서 뭐 아주 유명한 박형룡이나 뭐 박윤선이나 김재준이나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때도 당파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영웅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웅화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영웅이지만 어쨌든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에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성화한단 말이죠.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을 마치 이제 무오하고 절대 불변하고 절대 흠이 없는 그런 종류의 이제 거의 신적 존재를 격상시키는 문제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파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나 또는 다른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막 엄청나게 이제 분노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종류의 반응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종류의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훌륭한 전기에 훌륭한 연구는 항상 이전에 나왔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인간으로서의 이제 그 창시자 또는 이제 사상의 창시자 또는 이제 리더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공과 사,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과 여러 가지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루터의 어떤 면에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핸드릭스의 책이 그 점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 작년 배경이죠. 종교개혁이 500주년인데요. 500주년에 이런 이제 보니까 이 책에 대한 그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이 전기에 대한 그 서평을 쓰면서 이원석이라고 아시나요? 이원석이라고 이제 서평가로 유명하고 일종의 이제 독서가 비평가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면 문화비평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작년에 이분이 쓴 책이 뭐죠? 유명한 책이? 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우리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책을 많이 써내면서 기독교인이지만, 예? 그렇죠. 거대한 사기극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바깥으로도 영향을 끼친 서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원석 형제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루터를 좀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루터를 잘 알죠.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뉴스엔저에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추 세워보니 2017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이 책을 쓸 때, 이 서평을 쓸 때 루터 관련 서적이 45권째가 나왔고 지금 내 손에 들린 46번째 책이 마틴 루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얘기하면서 서평을 썼는데 작년 한 해에만 루터에 대한 책이 47권이 나온 거죠. 그 전에 한국에는 루터가 주류는 아니니까, 칼뱅에 대한 책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논문도 많이 나오고요. 책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도 이미 루터에 대한 책이 100여 권 이상이 이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논문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고문 이런 것만 따지면 한국에도 이미 이제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 거의 몇백 종류가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루터가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니까 다양한 것들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체를 찾을 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정말 약과 중에 약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파이트 야코브스 디터리라고요. 나중에 이 책을 또 소개를 할게요. 마틴 루터와 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2017년에 이제 서울대 박형숙 교수가 이제 번역하신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이전에 원래 홍성사에서 먼저 한번 번역이 됐습니다. 누구나 아는 루터, 아무도 모르는 루터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던 책인데,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번역에 약간 좀 이렇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완전 재번역을 해서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저널리스트,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 또는 이제 그냥 전문적으로 책만 쓰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시가 돼 있거든요. 오히려 학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베스트셀러 막 되는데, 근데 그 글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글들이 이제 뭐 이렇게 후지거나 이렇게 수준이 낮지 않은데, 글은 오히려 더 잘 써서, 더 재정적으로 써서 오히려 더 많이 각광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람 파이트 야코브스 디터리트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 섹션이 있겠죠, 그죠? 그 참고 문헌 섹션에다가 시작하면서 맨 위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매년 마르틴 루터와 종교에 관한 책이 500권 이상이 거의 모든 언어로 새로 출판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언제 한 얘기냐면, 이게 원서가 언제 나온 거죠? 원서가 보면 2008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이 저자가 매년 전 세계 언어로 루터에 대한 책만, 논문 빼고 기고문 빼고 뭐 강의 이런 거 다 빼고요, 단행본 책만 매년 500권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2008년 기준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매년 500권씩이니까 사실상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8년 동안 500권 나왔다고 치면 매년 500권, 그럼 바로 4,000권이겠죠, 그죠? 4,000권인데 2008년 1회로 작년까지 또 10년 정도 지났죠, 그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서양에서도 매년 500권씩 나오던 이 책이
작년에는 아마 500건이 아니라 전세로 본다면 5,000건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로만 하더라도 새로 나온 전 세계 루터에 대한 책이 몇 권이 된다면 몇 만 권이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전에 그러면 500년 동안 2000년이 되기 이전에 1517년부터 루터에 대해 관련된 책들을 전 세계로 다 합치면 그럼 몇 권이 될까요?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수십만 권에 달하는 이제 루터의 책이 나와 있단 말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언어로. 뭐 논문 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논문 빼고 기고문 빼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한글로 지금까지 루터에 대한 책이 약 100권이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100권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100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떤 정도냐면 이런 거죠.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 루터에 관한 문헌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동진에 가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이만큼 딱 떴어요. 우리는 지금 루터에 관한 문헌이 전 세계 모든 바닷물만큼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동진에서 바가지 하나 뜬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문헌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루터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막 500주년 얘기하면서 루터에 대한 얘기 또 해 그러면서 이 강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품 하나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루터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아직은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 세계라는 것이 이제 사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작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제 문헌들을 만들어내고 번역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매년 500권이 추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전 세계,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 다 뺀다고 치더라도 영어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와 미국 영어권의 문헌 차이가 100권 대 1000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990권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매년 저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양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양에는 계속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900권의 차이가 나면 내년에는 그게 1800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해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00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우리가 격차를 우리가 따라잡아서 이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번역만으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냥 번역을 가지고 다 완전히 번역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제 일본식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일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일종의 이제 모든 전략 같은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책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원전을 이제 번역을 해줘. 그래서 원전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굳이 다 번역해낼 필요가 없고, 원전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우리끼리 해석을 해서 우리 내부의 우리 언어로 된 우리의 루터 일종의 연구 역사와 일종의 이제 그 구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식 정책이거든요. 일본은 그런 점에서 노벨상이나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탄생하면서 서양이랑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고 창의적인 작업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해내는 거죠. 원전을 번역하는 작업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창의적인 자기들의 작업.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석대에 이제 그 박상희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이제 번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번역청 설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루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루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루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붐이 일어난 것은 작년에 어떤 면에서 처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최주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소개하시는 게 있었지만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 교회에서 꽤 이제 의미 있는 일종의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루터가 인기가 원래 별로 없었지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루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터를 주로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이제 늘 봐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칼뱅주의자 입장에서 또는 뭐 감리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캐톨릭 입장에서 루터를 봐왔는데
한국에 얼마 안 되는 이제 루터파 학자가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의 글로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작년에 어떤 면에서 일종의 처음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최주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이제 불려다니시면서 최주 목사님이 작년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하나가 최지훈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천연기념물보다 보기 힘든 루터파 목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저는 2017년과 함께 사라질 존재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루터파이자 이제 500주년이 끝나면 이제 사실 관심이 사라질 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한 게 사실은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2017년 현재 한국 루터교회가 이제 49개, 최준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9개가 있는데 목사가 60명이 있고 성도가 5,000명 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루터파를 아마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루터파 교회를 가가지고 한국에서 루터파 목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루터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루터파 신자들을 이제 주변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 같은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루터파 신자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나 뭐 이렇게 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에 가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루터파 신자 우리의 눈으로 평생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최주현 목사님의 강연을 직접 가서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큼 한국에서는 루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희귀 품목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전 세계 루터교회 개신교 교인 수는 7,500만 명인데 지난주에 루터파의 변천 역사를 좀 얘기를 했던 거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루터파가 사실상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세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국주의 확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또 그 신앙으로 개종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영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세례 교인 수만 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회가 영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루터파가 많습니다. 루터파 어쨌든 간에 루터파 북부.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는 뭐 진짜 신실한 복음주의적인 신자냐 아니면 출석을 정말 그렇게 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일단 이제 등록된 신자로만 따진다면 어쨌든 루터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의외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개신교가 큰 교파가 4개가 있는데 침례교하고 감리교는 19세기에 당시에 부흥운동 당시에 또 서부개척 당시에 엄청나게 열심히 그 서부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동할 때 쫓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기독교 지상을 장악한 그 교파가 침례교하고 감리교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침례교와 감리교가 가장 큰 교파로 등극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원래는 이제 뉴잉글랜드 쪽에 있던 청교도가 회중교회가 제일 컸었고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장로교도 꽤 큰 교파였어요. 근데 이 두 교파는 상대적으로 신학적인 지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성향에다가 특히 이제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 청교도로 시작을 했다가 하버드와 예일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성적으로 아주 빨리 변하면서 신학적으로 좀 자유롭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뱅주의가 이제 강한 그런 지역들은 대체로 이렇게 전도보다는 주로 이제 교리화 또는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인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행동주의적인 교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파. 그런 교파는 주로 침례교와 감리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당시에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본 교파는 침례교하고 감리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는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은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왔느냐? 오순절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독립한 건 200년 정도 지났고 그 이전에 이제 처음 이민 역사가 시작된 건 300년 정도였는데 미국에서 오순절을 시작된 건 얼마 안 되고 1906년, 7년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100년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교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시겠지만 오순절 같은 경우도 오순절은 기존 신자에서 오순절 쪽으로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많죠. 기존 신자들 중에서 뭐 그 일종의 이제 성령 체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더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새롭게 형성하는 교파가 주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교파가 이제 확산이 되고 더군다나 20세기가 되면 주로 오순절은 주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하게 되면서 오순절이 굉장히 강력한 교파가 됐죠. 자, 이 세 개는 그런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죠? 이해할 만한데 의외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파가 어디예요? 루터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2014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파가 루터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존재를 주목하지 못했던 교파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까지 해가지고 이 3대 교파가 원래 제일 큰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는 점점 이렇게 약화되고 그다음에 그 자리로 오순절이 이제 들어오고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루터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3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이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민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추가로 이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이민 역사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주로 주류인 사람들은 종교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계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성공회에 있다가 감리교로 갔다가 장로교로 갔다가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소수 민족들로 이제 이민을 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3대, 4대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자기네 민족 전통을 신앙 전통으로 계속해서 계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결국 시간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면서도 자기네가 원래 시작이었던 루터파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고 사는 지역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칼뱅주의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칼뱅주의의 그 미국 역사 가운데서 주로 이제 영국계 청교도 또는 스코틀랜드계 장로교 말고 제3의 세력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덜란드 개혁파가 주로 세운 유명한 학교가 칼뱅 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그랜드 레피즈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미시간주. 근데 그랜드 레피즈는 말하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가지고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일종의 전통적인 그 일종의 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손들이 여전히 영어를 쓰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에 동화가 돼가지고 미식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자기는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이런 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루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네 전통을 개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주로 중서부를 중심으로 자기 흐름을 이제 간직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루터파가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네 번째 교파니까 이렇게 본다면 한국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도 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 교파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만 친다면 천주교 빼고 미국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토이자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핸드릭스의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릭스의 루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책이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책을 쓴 그 핸드릭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어로 된 좋은 루터 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이따금씩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좋은 전기랑 루터의 생애 전체를 포괄하되 루터에 대한 뜬서문을 쳐내고 가장 최근의 루터 연구까지 섭렵해야 하는데 게다가
학교 강의를 위해서 참고 도서 목록에 올리려면 분량도 적절하고 잘 익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된 노트 전기는 굉장히 많은데 영어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노트 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서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좋은 전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생애 전체를 포괄하되,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이제 지역적인 요소 또는 이제 시기적인 요소만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만 다룬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뜬 소문, 그러니까 전설들이 너무 많아. 전설들 함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영웅이 되고 신성을 화되면 될수록 항상 거기 전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거의 상국유사급의 그런 전설들, 그런 것들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의 루터 연구를 섭렵해가지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들을 했는지를 다 포괄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전에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요, 사실상 영어권에 나온 대표적인 루터 전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아마 연구를 좀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에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한글로 번역된 것들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루터 전기가 크게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 핸델슨까지 빼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해서 핸델슨 이전까지.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첫 번째 거죠.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제목은 어쨌든 읽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전기일 거예요. 롤런드 베인턴이라고요. 이분이 그 예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전기가 있죠. 한국말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이게 78년에 아주 오래전에 알았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저기서 여기 생명의 말씀자에서 번역이 됐었다가 마틴 루터라는 제목으로, 근데 최근에 이걸 재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라고 이제 영어 이름도 좀 바꾸고요. 근데 이게 유명한 것이 이제 Here I Stand, 원래 영어 제목이 Here I Stand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유명해서 이때가 루터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루터 전기가 된 책이 이제 롤런드 베인턴의 책인 거예요. Here I Stand,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름스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다 철회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철회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Here I Stand, Help me God, 이거죠. 그때 이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책이 된 거죠.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78년에 나온 책이었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다시 재번역을 해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루터에 대한 이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아주 오랫동안 꼽혀왔는데, 작년에 500주년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꽤 괜찮은 책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베인턴의 책을 좀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책들이 조금씩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책이, 그 다음 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헤르만 셀더하위스가 쓴 2017년에 쓴 책. 읽어보셨어요? 네,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이제 작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2017년 초에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2017년, 우리가 2017년 500주년으로 이제 보긴 하지만 주로 10월에 집중을 막 행사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빨리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2017년 좀 일찍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야 될 주목만큼을 좀 못 받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왜 다시 주목을 받아야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스토리가 있는데, 책에는 스토리가 있죠. 발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셀더 하비스라는 사람이 이 이름 자체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책을 이제 어느 언어로 썼냐면 네덜란드로 쓴 겁니다. 네덜란드로 써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발간이 됐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독일어도 잘하고 프랑스도 잘하고 네덜란드는 당연히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공부는 티빙겐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좀 동네를 다 돌면서 했고 영어로 된 저널, 저술, 그다음에 뭐 독일어로 된 저술 다 참고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압축적으로 잘 쓴 전기였던 거죠. 근데 이 책이 네덜란드어로만 딱 나와 있으면 이 책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화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은 딱 제한되어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 뿐이고 더군다나 네덜란드 사람들도 네덜란드어로 전 세계로 이것이 유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만큼 탁월한 책인지가 이제 증명이 된 사건이 뭐냐면 이 책이 원래 나온 거는 이제 몇 년 전에 2017년 초에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어로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책이 작년 말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셀다위스의 네덜란드어로 쓴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셀다 하비스의 이 원래 네덜란드어로 된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들었는데 까먹은 것 같지 않은데요? 어디다가 썼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찍어보세요. 누가 이걸 번역했을까요? 셀다 하비스가 네덜란드어로 쓴 이 책을 누가 영어로 번역을 했을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어를 잘해야 되고 루터를 잘 알아야 되는 종교계 전문가여야 되겠죠? 혹시 스콧 핸드렉스가 했을까?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번역을 했죠. 셀다 하위스가 자기가 네덜란드어로 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한 이 책이 작년 말에 이게 출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주의권 잡지인데 이 책이 1년에 한 번씩 매 연말이 되면 그 해 최고의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장르나 분야에서. 근데 작년에 종교개혁 분야, 특히 이제 종교개혁 분야가 아니라 그 전기, 평전 분야에서 작년에 올해의 책이 뭐였냐면 셀다 하위스의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작년 올해의 책이 된 거란 말이죠. 네덜란드어로 쓴 이 사람의 책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죠. 작년에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작년 말이라면서요. 2017년 말. 그리고 그게 올해 책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한국에서는 2017년 초에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 가운데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한국어 버전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한 분이 신호선 목사님인데 그 고려신학교 고려교단에 계신 분인데 지금 이제 고신으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근데 이분이 작년 초에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번역한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란 얘기예요? 네덜란드 텍스트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신호선 목사님이 네덜란드를 잘 알지도 못하세요. 영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어 책은 작년 말에 나왔는데 어떻게 영어 책을 벌써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자, 중간 단계에 어떤 게 세운복수의 대표가 그 강인구 장로님이죠, 그죠? 이분이 셀더스 하위스한테 당신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셀더 하위스가 영어로 된 자기가 네덜란드어로 쓴 책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지금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번역한 초고 있죠. 영어 초고, 그 영어 초고를 한국 출판사에 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이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원고 형태의 영어 원고를 우리가 먼저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원고를 번역해서 한국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출판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 책이 각각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판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책을 본 독자가 한국 독자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일찍 번역이 되면서 이게 얼만큼 훌륭한 책이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는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증명을 해준 거죠. 최고의 책으로 이제 뽑히면서 그 점에서 이 책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책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린다 러퍼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2016년에 원래 이제 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핸드릭스의 이 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영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핸드릭스의 책이 미국판 루터 전기의 일종의 종결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국에 그에 대응하는 일종의 종결판이 될 만한 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누구냐면 린다 러프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틴 루터 레니게이드니까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예언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다시 번역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오히려 출간이 되고 나서 핸드릭스의 책과 함께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제 영어권의 마지막 이제 루터 전기이자 일종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책으로 여기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셀드라 하이츠까지 책을 쓴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다면 이 세 권, 그러니까 핸드릭스의 책과 린다 로퍼의 책과 셀다 하위스 이 책이 영어로 이제 나온 책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최근의 3대 전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세 권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제 영어권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미 2권은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지금 이 책은 박규태 목사님이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17년, 2018년 어간에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은 영어권 최고의 책 3권을 동시에 이제 얻게 되는, 확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우리한테 생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핸드릭스의 루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영어권 최신의 루터 전기 중 하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최신 연구에 기반한 종합적인 교과서인데 핸드릭스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랑 이제 서양이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종의 신학자들입니다. 교회사를 가르쳐도 역사가라기보다는 포인트가 신학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역사 신학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역사 자체의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보다는 신학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루터를 얘기해도 루터의 생애보다는 루터의 신학, 이것이 또 이제 칼뱅과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지 삶 자체에 집중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릭스는 오히려 이제 역사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루터에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양에서 소위 종합대학에서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의 생애에만 집중하는 학자들의 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상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배경만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사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지적 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이제 사상적 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체로 좀 놓치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양쪽이 극단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핸드릭스 같은 경우는 배경상 이분이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종류의 글을 썼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곳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신학자의 배경과 역사가의 배경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와 신학을 가교를 만드는 사람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유럽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학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루터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인간이죠. 유럽의 인간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럽 대륙에서 이제 소위 이제 종교를 이제 연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루터파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루터에 대한 글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 영어에만 접근하고 영어권 문화에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독일어권 문화까지 가가지고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경직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한경직 목사님 유명하단 말이죠. 근데 한경직 목사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한국교회의 대표자로 한경직 목사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경직에 대한 연구는 꽤 있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 한경직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걸 어떤 글로 쓰고 어떤 글로 연구를 합니까? 한글과 한국어로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읽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한국말을 모를 테니까.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한경직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헌을 보냐면 영어로만 된 문헌을 볼 겁니다. 그죠? 근데 한경직에 대해서 영어로 된 문헌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쓰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럼 한경직에 대해서 영어로 쓴 사람들은 주로 누가 뭘 쓴 거냐? 한국에서 영락교회와 관련을 맺은 선교사들이 한경직에 대한 글을 썼겠죠. 자, 그러면 한경직에 대한 연구가 지금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한글 세계와 영어권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경직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세계가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에서 한경직에 대한 한국판 연구와 영어판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언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어권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원전 문헌인 독일어와 라틴어를 영어처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그러면서 루터교 전통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으면서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핸드릭스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포괄적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신학과 역사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신의 유럽 및 미국의 학문적 성과를 잘 결정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독일어권 문헌들과 영어권 문헌들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16세기적 인간 루터 이죠. 자, 번역자인 손성현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번역 역자 후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핸드릭스의 글은 루터의 생애 공간을 속도감 있게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밟아 나가면서 루터의 사상적 고트를 땅과 밀착시킨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땅과 밀착시킨다. 인간 루터의 흔적을 담담히 응시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죠. 땅과 밀착한다. 그러니까 이 신성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존재로 천사 같은 존재로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강영환 교수께서 이런 주장을 썼어요. 좋은 역사학자는 성인전을 쓰지 않는다. 이 책은 이 점에서 요한 하위진가의 에라스무스 전기를 떠올리게 한다. 하위진가가 에라스무스의 위대함과 왜소함을 빛과 그림자로 그려내듯이 핸드릭스는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좌절과 분투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고뇌하면서 살아간 인간 루터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그려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랑 통하는 맥락인 거죠. 이제 강영환 교수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에라스무스를 또 잘 아시고 철학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에라스무스의 전기가 한국에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의 전기 중에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 이거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롤란드 베인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롤란드 베인튼 예일 대학 교수인데 롤란드 베인튼이 전기를 루터 거만 쓴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 전기도 썼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똑같은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스티에서 번역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종교개혁을 연구를 하면서 루터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시점, 초기 단계에서 같이 시작을 했던 인물, 어쩌면 더 빨리 생겼던 인물이 에라스무스 전형이죠. 에라스무스는 근데 종교개혁으로 진입하지는 않고 이제 멈추고 루터는 진입을 하죠.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에라스무스에 대한 그 전기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썼는데 이거 말고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하위징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는데 아주 이제 인문학자로서 유명한 인물이고 르네상스 전문가입니다. 이 르네상스 전문가인 하위징거가 에라스무스에 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라스무스가 저희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서양의 인문주의적 관용 정신의 시작점이다. 계몽주의적 어떤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 하이징가가 쓴 에라스무스에 보면 에라스무스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사나 성인으로 그리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나약한 인간, 그 다음에 지적으로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랑은 달리 에라스무스는 더 이상 나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좀 평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면모일 수 있죠. 근데 에라스무스 전기를 쓴 하위진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가감없이 이제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위대함과 왜소함을 빛과 그림자로 드러내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좌절과 분투 속에서 고뇌하면서 엎치락뒤치락했던 인물을 그려낸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색을 보여준다. 자, 이말테는 누군지 아세요? 이말테. 그렇죠. 교수님이시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의 루터 신학교, 루터 대학에서 활동하시는 독일 선교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독일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말테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이 많은 곳에 그늘도 많다는 독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루터의 성에 대한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요즘의 책들은, 그러니까 이 핸드릭스 책뿐만 아니라 요즘 책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루터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부인하지 않는데 핸드릭스도 루터를 과대평가하지 않지만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인격과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루터파 학자인데 굉장히 공정하게 쓴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뱅을 전기를 쓴다 그러면 소위 이제 칼뱅주의 안에 속한 학자들, 장로교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학자들이 칼뱅이 이제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죠. 혹시나 했을 때 잘못 써가지고 칼뱅이 어떤 오류나 칼뱅이 어떤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칼뱅이 욕먹지는 않을까? 마치 이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자꾸 포장하고 보호하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켜냈다고 이제 자비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좀 치사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이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루터파 학자인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16세기 인간 루터는요 성자 루터를 그리지 않고 일평생 꿈과 비전을 품었지만 비전의 성취를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이를 보는 영광을 후세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했던 인간 루터의 모험과 도전, 반성과 고백을 담담히 그려낸다. 자, 영웅을 그려내려는 과장도 성인을 만들려는 환상도 패배자를 규정하는 비하도 없고 핸드릭스는 그 중간에 서 있는 한 사람 루터 스스로의 말대로는 성도이면서 죄인,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은 바로 그 루터를 그려낸다. 그러나 그 역사는 정직하고 진실하기에 울림이 크다. 역사의 매력과 절망, 복원할 수 있는 것과 복원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위험한 줄타리를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저자에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갈차를 보낸다. 이는 루터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희망과 절망의 중간 어딘가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것도 이제 추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추천사 좋습니까? 매력적인 추천사예요? 누가 쓴 추천사일까요? 누군가 쓴 추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현민형입니다. 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한 책을 쓸 때 또는 이제 어떤 인물을 풀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이렇게 딱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파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망원경으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조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숲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한 거죠. 근데 숲을 보는 거를 잘하는 학자도 있고 나무를 보는 걸 잘하는 학자도 있어요. 대체로 숲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특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광대하고 큰 숲을 그려준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 정도는 아닙니다. 76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핸드릭스가 42년생인데요.
76년 동안을 이분이 루터파 신자로 살았고 루터파 목사로 살면서 루터파 교수를 하고 루터파 학자로 살면서 오직 종교개혁과 루터만 연구한 일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상황에서는 하나만 파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사 교수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루터에 대해 썼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교회에서까지 다 가르쳐야 되고 한국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 끊임없이 의뢰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관련된 모든 글들을 다 써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니까 목회자 역할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분산되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박사학위 때 썼던 그 논문이 이분의 학문의 최고봉으로 이제 남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이제 땅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냥 평평하게 땅으로는 작업만 하다 평생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운명입니다. 근데 서양의 학자들은 그렇지가 않고 박사학위에서 논문을 썼다 그러면 박사학위가 최정점이 아니라 박사학위가 일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관학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박사학위라 그러면 우리는 관학상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졸업까지 내려오는 것이 한국 학자들의 운명이라 그러면 서양 학자들은 관학상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까지 가는 것이 서양 학자들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평생을 루터 연구를 해서 그것의 마지막 어떤 면에서 일종의 일생의 역작,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글 번역판으로 치면 700페이지에 이르는 이제 책인 거죠. 방대한 문헌이고요. 저술과 논문과 설교와 주석과 편지를 모두 다 이제 봤어요. 그래서 1차 자료들을 다 섭렵을 했고 거의 이제 머릿속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마치 이제 AI가 하는 것처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00년 동안에 나온 수많은 2차 문헌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죠. 영국 문헌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터의 전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한다.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너무 많으니까. 원전도 너무 많고 연구 자료도 너무 많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평양처럼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전기 작가가 도저히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독일어로 된 거, 라틴어로 된 루터의 학술 저작은 아주 두꺼운 책으로도 120권 이상이 넘고 영어 번역본은 55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완성되었고 지금도 추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또 영국 문헌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천 수백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읽어내고 다 거기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필요한 것들만 찾아내는 기술, 그죠? 수많은 이제 모래 같은 그런 그 바다의 그 모래 속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일종의 이제 자기 조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특징은요. 비신화화 및 바로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터는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나름의 장단점을 나름의 장단점을 가진 인간이다. 성도이면서 죄인이다. 이중적인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루터는 고립된 개혁자가 아니라 친척, 친구, 동료, 정치적 조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이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맨날 이제 루터 얘기하면서 루터가 마치 모든 것의 최고봉인 양, 오직 루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 양, 루터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죠.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처음 질문하셨지만 루터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후스가 있었고 위클리프가 있었고 사르노올라가 있었죠. 그다음에 선생이었던 시다우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와중에도 그 옆에 동료들이 어떤 멜랑인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겐, 하겐 이런 종류의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동료들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또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동료는 아니지만 적들이지만 그 적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쯔빙글이랑 싸우고 3차 논쟁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톨릭에 있는 수많은 또 학자들과 또 면제부 문제라든지 교환권 문제라든지 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잖아요, 그죠? 논쟁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그 하는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피곤하고 자기를 죽일 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내용이 정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루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의 모습으로 재현하며 오늘날의 기준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16세기 인물인 루터를 20세기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것들이 유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루터가 16세기 인물이어서 그 당시의 사고방식대로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에 대한 지나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20세기 관점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비판을 합니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루터처럼 그렇게 농민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루터처럼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제후들과 밀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근데 그런 점에서 루터를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친 비판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형성하고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은 루터 시대 이후에 나온 사고방식들인데 그 틀을 가지고 16세기 인간인 루터를 지나치게 비평적으로 보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거죠. 전혀 맥락이 이제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쓴 표현이 이제 아나크로니즘이라는 표현입니다. 크로니즘이라는 때 크로스니까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아나는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죠. 시간을 잘못 보는 거죠. 시대착오. 16세기 인물인 루터를 21세기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균형과 중용이죠. 루터 말년에 거칠고 비열한 언어, 특히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좀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욕을 하잖아요, 그죠? 명백한 사실 하나를 재확인해 준다. 루터 또한 그 시대 및 그 시대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루터의 동기와 주장은 결코 옹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별을 하고 설명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루터는 여성을 높이 평가했고 여성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여성 혐오 인생물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여자를 좀 멸시하거나 천대했다는 그런 주장들을 좀 페미니즘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날의 기준에는 충분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16세기 기준으로 본다면 루터가 얼만큼 달콤하게 아내랑 사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성들을 또 비하하는 그런 팜플렛이나 글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당시 기준으로 또 이렇게 전향적인 혁명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젠더 또는 섹스 이런 얘기예요. 성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신주의를 배격하고 적절한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을 끌어안는 사람이었다. 루터는 금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폭동, 이거는 이제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민들에 대한 폭동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동을 반대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왕과 제후의 편이었다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와 반대로 제후들의 폭정에도 반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농민들만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제후도 동시에 꾸짖었던 굉장히 이제 용감한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주동자와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항복하고 포로가 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로에 대한 얘기고요. 반란은 고귀한 대의가 아니었다. 반란은 대지를 사륙과 출혈로 뒤덮고 과부와 부하를 양산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최악의 재난과 같은 전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반란에 대한 내용을 또 부분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반란은 전반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농민들을 이제 무조건 죽이든 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결국 반란이 결국에는 피해의 일종의 사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지고 올 더 많은 총체적인 결과와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자의 의도 및 저술을 특징을 파악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반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인간 루터를 봐야 되고요.
천사, 영웅, 뭐 성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루터. 그다음 16세기적인 인간, 21세기 기준이 아니라 16세기 배경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중성을 봐야 되는 거죠. 다면성과 다중성과 다양한 역할. 대학 교수이자 이단이기도 하고 캐톨릭 입장에서는 대규한 수도사이자 정치적 추방자이자 도발적인 사상가이자 종교적인 이상가라는 이 모든 면모를 다 가진 인물.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종류의 이중적인 이제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사가 아니라 사회사, 그러니까 신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역사 이런 것들도 배경을 관찰하면서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파 신학교가 아니라 종합대학용 문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정 교회의 신학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문헌의 도움을 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조감도를 보는 그런 이제 버드 비전, 그러니까 조감도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세조자죠, 세오. 새가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걸 우리가 조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숲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숲을 보는 문헌과 이제 나무를 보는 문헌을 동시에 봐야지 큰 그림이 잡혔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과 배경으로 집필된 문헌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루터에 대한 문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신학과 역사, 신학적 입장에서, 역사적 입장에서, 사회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는 문헌들. 그 다음에 루터파가 쓴 거, 개혁파가 쓴 거, 캐톨릭이 쓴 거, 제사파가 쓴 거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작년 문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에 나온 문헌들을 소개를 좀 하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병우 교수가 쓴 앞에 거는 이제 지난주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 만난 루터라는 제목의 책인데 작년에 나온 한국에 나온 책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루터에 대한 책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개혁과 건설의 온 삶을 건 십자가의 신학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우병우 교수가 쓴 거죠. 고신대학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의 이제 뒤표지를 보면 뼛속까지 개혁파 신학자가 본 루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한테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편이다 얘기를 했다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위 이제 한국에서 개혁파 또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루터가 종교개혁의 제1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상대적으로 캐톨릭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캐톨릭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혁을 좀 덜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좀 더 완성된 개혁을 한 사람들이 소위 개혁파이자 칼뱅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터파는 좀 부실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대체로 장로교 계열의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우병우 교수가 쭉 두껍지도 않아요. 200페이지 좀 넘는 책인데 이 짧은 책 안에 루터와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압축적인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결국에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루터나 우리 개혁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파의 우위성을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이 점에서 부족하다. 예를 들면 루터는 뭐 성화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라든지 의만 얘기한다라든지 율법과 복음 얘기하면서 율법만 알고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모르고 그 다음에 성화를 놓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덜 개혁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문헌들을 좀 보면서 칼빙이 했던 얘기들 거의 대부분 개혁파 장로교에서 한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이미 루터가 다 했습니다. 사실 거의 다 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주는 책.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균형을 좀 잡아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혁파에서 보는 이제 루터. 그 다음에 이제 뒤번에 있는 책은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한 책입니다. 최주 목사님의 책인 거죠. 이 루터에 대한 평가를 루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교 내부에 있는 사람의 귀와 입으로 듣는 거의 어떤 면에서 별로 외단되는 천연 기념물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당연히 봐야 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책이요. 오늘 강의 중에 좀 나오는 내용인데, 자, 미완의 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500년 전 루터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온 책인데, 서울대 박형식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서울대에 있는 박형식 교수는 이제 역사가 입장에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신학과 역사를 이제 균형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루터를 지금까지 연구한 거의 모든 사람은 거의 전적으로 거의 100% 신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신학이라는 전제,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전제 속에서 루터를 변증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국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죠. 지성과 사람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성이자 뇌의 어떤 구조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은 다가 아니란 말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어떤 산물들과 엮이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대체로 이제 신학자들은 놓치기가 쉽죠. 근데 박흥식 교수는 신학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그 중세를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이분은 중세 말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시의 발달이라든지 대학의 발달이라든지 인문주의의 발달 이런 것들의 맥락들을 잘 가져오면서 결국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중세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일종의 전설들, 그러니까 루터가 실제로 이제 벽에다가 이제 못을 박았느냐, 95개조 문제를 얘기할 때 아니면 이제 메일로 이제 보낸 것이냐, 편지로 보낸 것이냐, 그 편지로 보냈다고 하는 이제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문헌들 통해서 이제 일장에서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나름대로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 균형 잡힌 루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본 책인데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김덕일 교수죠. 밑에 나온 것처럼 근대와 그 시온에 대한 신학과 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김덕일 교수가 카셀, 독일 카셀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베버 전문가죠. 막스 베버.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한국에 번역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판들이 이제 이미 이전에 많이 이제 번역이 됐었는데 이게 중력인 게 많습니다. 원래 독일어로 쓴 막스 베버 사회학자,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막스 베버가 쓴 이 책이 한국에서 번역됐을 때 이게 독일어에서 이제 원전 번역이 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꽤 있고 중력인 거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텍스트만 번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김덕일 교수가 정말 꼼꼼한 진짜 학자 중에 학자 같은 그런 진짜 전형적인 수도사 같은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막스 베버의 그 책을 새로 번역을 하고요. 길이랑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번역에 대한 해설이죠. 해설. 번역을 한다면 해설을 썼는데 이 대부분의 책들은 번역을 하면 만약에 번역된 책이 500페이지다 그러면 해설은 써도 해설이 아무리 길어도 100페이지 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은 번역이 500페이지인데 해설을 300페이지씩 하고 그래요. 굉장히 비양심적인 거예요. 300페이지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번역을 이제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번역으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2의 창작이자 자기 글처럼 이제 확산시키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대체로 사회학자인데 특이하게도 장유기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루터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루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단지 16세기의 종교개혁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중세의 끝자락을 살았던 인물이 근대를 열어젖힌 인물로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근대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히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는 거의 들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회학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주로 4주차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책이 뭐냐면요. 마틴 루터라는 앞에 있는 책이죠. 자,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관점이 어디 관점일까요? 로마 캐톨릭 관점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캐톨릭 추기경이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한국으로 친다면 이제 옛날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강연을 한 거였어요. 강연인데 이게 소책자입니다. 이 페이지가 6,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 캐톨릭에서 루터를 보는 관점이 옛날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그 캐톨릭에서 루터를 보는 관점은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코올레스가 썼던 그 내용처럼 루터가 이제 미치광이고 또라이고 그 다음에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교황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뭐 완전히 그냥 괴팍한 인간이고 그다음에 수녀랑 이제 바람피기 위해서 교회를 이탈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대체로 캐톨릭에서 본 루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이 책을 보면 이게 2017년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추기경이 루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큐메니칼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 몇 가지를 제시를 하죠.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느냐? 이제는 루터교도 캐톨릭도 다 죽어가는 시대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세속화 시대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6세기 당시에 루터가 지적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이신칭의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을 도대체 요즘 누가 알고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이신칭의 논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루터가 16세기에 얘기했던 그 루터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류의 문제들, 예를 들면 지금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 파느냐? 이런 거요. 지금 캐톨릭 교회가 뭐 교황이 뭐 절대 모아도 지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실제로 이제 캐톨릭 교회가 지금 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성직을 남발하면서 뭐 성직 가지고 이제 재산 불리고 수도원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때 했던 그런 종류의 이슈들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캐톨릭과 루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소위 개신교의 일종의 창시자가 됐는데 원래 캐톨릭 교회 내부에는 루터를 포함해서 루터와 관련된 인물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후스도 있었고 위클리프도 있었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런 이름들 말고도 로마 캐톨릭 교회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루터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루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톨릭 교회 내부적으로도 루터와 같은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늘 있었고 그 내부적인 동력 때문에 로마 캐톨릭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유사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루터를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뒷딱 까가지고 다 죽일 놈이다 분열주의를 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캐톨릭 사람들에 대해서 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타협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러니까 카스퍼 추기경은 캐톨릭 내부에서 굉장히 일종의 이제 관용주의자, 캐톨릭 내부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자들한테는 이제 맛이 가는 인물로 뽑히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했는데 캐톨릭이 갖고 있는 루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만큼 극적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청년 루터 오른쪽 나오죠. 청년 루터는 이제 에릭 에릭슨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 또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특히 이제 이건 청년 시대가 아니라 청년 시대의 루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런 정신분석이라는 게 그런 자체를 보면 이제 아빠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기억, 특히 이제 아빠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학대받던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일탈 행위를 할 때 그 이유 대부분은 주로 어릴 때 하도 두드려 맞아서 그런 거다 이런 거라든지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왜곡돼 있으니까 아빠와의 왜곡된 관계가 나중에 자기 아이들을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 그 저항이나 사회 부적응자로 연결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양하긴 하겠지만 에릭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릭슨이 이제 루터를 일종의 이제 종교개혁자이지만 일종의 이제 정신적 이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어릴 때 아빠한테 하도 이제 체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빠에 대한 그 체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존경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공포 또는 이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 역할을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교황에게로 이제 이쪽이 이전이 돼가지고 교황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혁명을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좀 이제 반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핸드릭스 말고요, 그 누구죠? 셀다 하위스의 책,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한다면 지금까지 주로 이제 영어권 얘기를 영어로 번역된 책들 얘기를 했는데 영어권 책들 말고 독일어권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서 가장 읽을 만한 책들 책, 그다음에 독일어권에서 나온 책인데 그것이 번역된 책으로서 가장 우리한테 흥미진진하게 읽힐 만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뭐냐면 루터와 그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책이죠. 박흥식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던 책이에요. 번역하는 것이 박흥식 교수입니다. 아까 이완의 개혁자 루터 그 책을 쓴 분이 번역을 한 건데 아까 처음 얘기했죠. 원래는 이 책이 아무도 모르는 루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다가 그것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재번역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짧거든요. 별로 안 두꺼워요. 200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책인데 굉장히 사파들이 많고 인용한 이제 문헌들이 많고 그다음에 컬러풀합니다. 지도도 많고 홍성사가 편집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그냥 아마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아마 제일 먼저 읽으면 좋을 책이야 이 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 좋을 책. 두껍지 않으면서도 입문하기에 좋아서 루터를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것들 다 읽고 나서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머리가 막 복잡해졌죠, 그죠? 복잡해졌으면 오히려 마지막에 한편으로 일종의 이제 디저트처럼 먹으면서 좀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마 루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르네상스 이전과 인문주의, 교황청의 부패와 제국의 혼돈, 민족주의와 도시 공동체의 발행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종교개혁의 맥락 속에서 루터의 생애를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루터의 생애를 조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소개했던 이 책들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17년까지 한국에 소개됐던 2017년 500주년까지 한국에 소개된 소위 이제 루터 관련된 문헌들의 가장 최신판 이제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번 5 강의를 통해 가지고 루터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는 일종의 요약된 형태의 강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루터를 알거나 참고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을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루터에 대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를 거의 다 전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